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참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모성이거든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참 착하신 분이에요. 사실 막 이런 게 찔리시는 분들은 막 상을 엎을 거라고요. 네가 뭔데 모성의 깊이를 이해하게 하니? 너 남자인데 네가 배 아파서 애 낳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죠. 그런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때론 사적인 영역에 집중한 사랑이 공적으로 가야 될 사랑을 다 차단할 수도 있어요. 나 자신한테. 나는 내 아이만 사랑했다. 분명히 아름답고 예쁘지만 우리는 우리 가족만 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적인 사랑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공적인 사랑에서 우리 멀어진단 말이에요. 거꾸로도 가능하죠. 공적인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사적인 사랑은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중들이 자비를 베풀려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스님들도 아셨던 거예요. 마누라가 있으면 힘들어요.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힘든 길에 그게 왔다 갔다 하죠. 그 균형 속에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계백 장군 같은 경우가 항산벌이 나갈 때 처자식을 다 죽이고 가잖아요. 쿨하게. 다리에 매달리거든요. 왜 네가 꼭 가야 돼, 병신아? 나당연합군 센데? 삼천결사대? 결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매번 전쟁터에 갔지. 이런 거거든요. 이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납득이 되세요? 그 계백 장군이 저 애인이다 그러면 다리 잡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죽여요, 계백은? 저분은 에스키모 남편도 죽이고 먼저. 자, 이제 전반적으로 그걸 워밍업을 한 거예요. 사랑을요, 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건 최근 200~300년 전에 생긴 거다. 우리 사회로 따지면 100여 년 전. 일본이 자본주의를 들여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설 댄스도 추고요. 이상이라는 작가가 좋아했던 것처럼 혼맛지죠, 혼맛지. 그런 명동 같은 데서 이제 클럽 같은 데서 춤추고 마담이랑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많이 없었죠. 공적인 영역의 사랑과 사적인 영역의 사랑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건가가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였고, 사적인 사랑을 가감히 포기하는 사람이 존경받았던 그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신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야, 처자식도 못 돌보는데 너 삽질하고 있어? 왜 4대강 녹조라떼를 녹차라떼를 왜 네가 먹어? 뭐 이러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발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다고 뭐가 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사랑을 생각할 때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얘기를 하고요. 네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중이라는 개념 가지고 책도 쓰고요. 멀티튜드, 다중. 그게 뭐냐, 기쁨의 연대.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적 공간을 넘어서는. 네글이가 항상 그 책에, 다중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죠. 지금 부르주아 사회에 적응된 사람은 사랑을 커플 사이에 내지는 가족 사이에 협소하게 몰아넣는데, 원래 사랑은 굉장히 넓은 유대와 연대와 공동체적 의미가 있었다. 이걸 되찾는 의미가 다중이에요. 다중. 멀티튜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유, 지금 요새는 뭐 네글이가 별로 인기가 없죠. 또 다중.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촛불 집회가 일어났었을 때 놀라웠었던 거예요. 이익단체들이 시위를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익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유모차 끌고 온 사람, 뭐 뭔지 아시죠? 예전에 촛불이. 그래서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배운 게 네그리의 다중 개념이니까 다중의 연대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대학생들이 유대, 연합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익과 관련된, 또 집단 이익과 관련된 어떤 집회와 시위들 쪽이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내려놓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등록금 반값 투쟁 때 제가 욕을 많이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이들한테. 니들은 나쁜 새끼들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항상 운동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해야지 예쁜데요. 나까지는 등록금 다 내는데 내 후배서부터 반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거든요. 내 건 내려놓는다. 근데 나만 반이면요,
후배들 들어오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만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른들도 쫄죠. 너무나 강력한 주장이죠. 뭔지 아시죠? 다 좋아, 난 다 낸다, 다. 내 후배에서부터는 반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제 보통 시위가 이러죠. 우리는 반이어야 된다, 다음 학기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졸업하고 나면요, 등록금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죠. 이게 시위가 많이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 거를 내려놔야 명분이 생기죠. 프라이빗을 내려놔야 이건 공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이요가 이렇게 시위가 매니페스테이션이잖아요.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딱 봐도 저 새끼 뭐 이해는 돼요. 애들이 힘든가 보다, 등록금이 반값인 걸 원하는가 보다 하지만 1차적 느낌은 징징댄다. 반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내려놓는 자세가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선비들이 상소 올릴 때 지부상소라고 그랬잖아요. 도끼 옆에다 놔두고 상소문 올려요. 이 상소의 얘기를 듣기 싫으면 이 도끼로 날 쳐 죽여라, 이런 거예요.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얘기했을 때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자기 이익, 프라이빗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말빨이 안 서요, 공동체에는. 그럼 네 거 챙기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누가 듣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시위 애들이 막 반값 투쟁한다고 뭐 또 저를 또 제가 이제 시위나 파업 뭐 이런 거에 전문 강사이기도 해서 또 불러가지고 와서 바로 욕을 했어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근데 아이들이 강연이 끝나고 났더니 저를 보는 눈이 그닥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안녕 얘들아 하고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도망 나왔는데 제 얘기가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프라이빗을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한테 사랑과 관련돼서 유대와 연대와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곳간 채운 다음에 공동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곳간 다 비우고 해야 여러분들의 말은 힘을 받죠. 나는 프라이빗 러브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프라이빗을 가급적 지우고 퍼블릭 있죠. 퍼블릭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공적 차원. 공과 사라는 테마는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유가 있었죠. 예. 질문 있으세요? 어머니들을 너무 욕해가지고 여자분들도 많은데 짜증나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마세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아이를 안 낳으면 옆집 아이가 귀엽다? 옆집 아이를 데려다 맛있는 것도 해줘요. 얼마나 좋아? 깔끔한 게. 공적으로 돼요. 탐욕 중에 그런 탐욕이 없을 거예요. 아이를 하나 딱 잡는 순간 굉장히 많은 유혹을 견뎌내야 아이를 하나 간신히 기를까 말까 할 거예요. 아이를 낳자마자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는. 아이 밥 줄 때 반드시 모르는 아이 한 명을 옆에 앉힌다. 그럴 각오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이상한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거죠. 일단은 뭐 스피노자의 사랑의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삶이 유쾌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쾌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살고 싶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스피노자 표현을 빌리면 코나투스를 증진하는 느낌? 코나투스라고 그러거든요. 그 삶의 의지를. 니체는 나중에 그게 그 힘의 의지라고 그랬던 그건데 누군가를 만나면 막 힘이 넘치는 것 같고 발걸음이 가볍고 사유는 원활히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면 사유는 안 돌아요. 무거워.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려고 할 때 그 짜증남. 아프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죠. 아팠으면 좋겠고. 심지어 차가 나를 쳤으면 좋겠고.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거나 하거든요. 그 가벼워지는 느낌, 상쾌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을 스피노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잘해주겠죠. 왜 잘해줘요? 잘해줘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가볍게 하고 경쾌하게 해줘야 그 사람도 내 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해주는 거죠. 너 어디를 가봐라. 나처럼 잘해주는 여자 있나. 이런 자신감에서 막 잘해주는 거예요. 막 헌신적으로 해주죠. 보통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잘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있냐고요? 습관.
요거. 이 어른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정이라고 그러죠. 정이요, 정. 예? 요거. 그러니까 스피노자 책이 에티카인데 그 에티카 책에 보면은 이제 하이라이트가 3부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감정은 타인을 만날 때 기쁨 아니면 슬픔이다. 아까 얘기했던 기쁨이 유쾌함, 가벼움, 힘이 증진되는 느낌, 살아있다는 게 기쁜 느낌. 그 다음에 슬픔은 무거움, 칙칙함, 우울함, 깔아앉음. 내가 왜 태어났지? 뭐 이런 느낌까지도 심지어 주는 이런 관계로 양대 감정으로 나눠요. 기쁨과 슬픔이란 감정.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를 우리 사랑한다라고 이제 정의가 시작하면서 감정을 딱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스피노자의 철학이 그렇게 되거든요. 스피노자 윤리학은 별게 아니에요. 윤리적 명령 하나. 기쁨을 주는 상대와는 반드시 있고, 반드시 있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슬픔을 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가급적 떠나거나 제거하던가.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 회사 사장이 싫은데, 대통령이 싫은데 떠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카는 굉장히 라디칼해요. 에티카라는 윤리학이 굉장히 라디칼한 윤리학이거든요. 그래서 20세기 정치 철학자들이 유대나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별게 아니라 그런 스피노자의 그런 기쁨을 선택하고 슬픔을 멀리하자라는 이 윤리적 강령. 그래서 스피노자가 구별하죠. 에틱과 모랄이 다르다라고 그래요. 모랄은 뭐냐면 삼종지도 같은 거 정해놓는 거예요. 여자는 뭐 남자 무조건 따르라는 게 삼종지도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선한 거고 그걸 안 지키면 악한 거다. 이런 건데 스피노자는 너희들 차원에서 고민해라. 네가 지금 기쁘냐? 관찰하라.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고 가까이 있으려고 노력해라. 부모님의 반대로 물러나면 안 되죠. 그리고 거꾸로 결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내지는 이 여자가 나를 우울하게 한다 라고 하면 가감히 때려쳐. 이게 스피노자의 에티카예요. 힘들죠? 지금 기쁨을 주는 상대와 있어요? 내지는 기쁨을 주는 회사나 기쁨을 주는 친구나 뭐 기타 등등 그거에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숨통 트일 정도로만 있어요. 대개는 다 우울함만 가중시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집착하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여기서 숨 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에티카의 윤리적 명령을 따르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에티카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실 생각 있으세요? 읽지는 마세요. 네, 읽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읽기. 예. 15일날 출간되는 감정수업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세요. 스피노자 정신에 입각해서 감정을 학습하고 뭐 그런 책이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별게 아니죠. 잘해주고 기쁘게 해줘야 기쁘게 해주니까 내 곁에 남아있고 그것이 내 곁에 남아있어야 나도 기쁨이 가중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지 않으면요 이제 그 인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인간을 떨구는 방법은요 기쁨을 주기는커녕 슬픔을 주면 돼요. 잔인하게 긁는 거예요. 방구만 껴도 한마디 딱 하는 거죠. 똥구멍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 상대방이 우울해지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남 떨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을요. 아주 강력한 걸로. 강력한 게 뭐냐면 잔인이 있어요. 잔인한 다음에 안아주면 안 돼요. 절대. 잔인한 다음에 안아주면요. 이게 못 떠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술 마셔도 패고 술 깨도 패고 이러면은 자식들이나 아내가 떠날 수 있다? 근데 술 깨고 나면 안아준다? 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다음 그 품에 안아주면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잔인해지면 남을 떨굴 수 있어요. 무관심 뭐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그리고 떨구는 방법은 초지일관. 아주 잔인해야 돼요. 잔인해 보셨어요? 잔인해 봤어요? 잔인해 봤어요? 잔인해 본 적 있어요? 누구 떨구려고? 있었어? 다 있죠. 근데 그때 그 인간을 떨구는 것이 나의 기쁨이거든요. 그 인간이랑 같이 있으면 슬픈데 떨궈야지. 떨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잔인하지 못하다 이런 사람들도 얼굴이 똥 색깔에 가까워요. 잿빛, 무거워. 그렇죠?
암담한 있죠? 암담하고 칙칙한 안개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얼굴이 좋을 리가 있나? 슬픔도 포기해야 돼요. 슬픔을 주는 대상과 단호하게 결별을 해야 되고요. 기쁨을 주는 대상은 단호하게 지키고. 뭐 이런 게 스피노자의 에티카거든요. 단순하죠? 요것만 떠들면 돼요. 어디 가서. 스피노자 윤리학은 이거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스피노자가 5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 기존의 기독교 신을 비판하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거는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돼요. 아니 100%예요. 기독교 신을 논리적으로 근대 세계에서 자연과학이 발달했고 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할 때 수학적 정리와 증명의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그 기독교의 신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1장, 2장을 써요. 근데 끝내 남는 거는 3장.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1부, 2부를 읽어야 돼요. 1부, 2부를 잘 읽으면 일단 신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예 신 자체가 없는 분들은 그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3부서부터 아주 쿨하게 시작하시면 돼요. 정의가 그렇게 나와요. 네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만나면 넌 두 가지 감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기쁨 아니면 슬픔. 이성복 시인이 썼었던 이성복 시인이 사랑에 대한 시는 이성복 시인이 제일 좋아요. 이성복 시인의 시 그 여름의 끝인가? 그 여름의 끝인가요?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는 뭐 압권이죠. 압권. 사랑시에 어쨌든 반열에 올랐죠. 사랑을 하게 되는 가장 강렬한 시집이 우리나라에 2권 있는데 진짜 사랑을 해봐야지 쓸 수 있는 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시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이요. 당신이죠? 당신이라고 나오나? 그 뭐라고 그러죠? 님이라고 나오죠. 님. 님은 같습니다. 그렇죠? 와, 그 시 절절하죠. 진짜 절절해요. 사랑에 빠진. 님이 뭐죠? 조국? 이번 수능에도 아이들이 다시 또 조국이라고 쓰거나 보통 이러죠. 다음 중 님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 조국, 2번 절대자, 뭐 3번 뭐 이렇게 나오고 4번이 애인 나오는데 사실 애인이거든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만해 한용운은 대처승이에요. 대처승. 대처승이 뭔지 아시죠? 대처승. 대처승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자를 뒀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다바리를 둘 여자가 있다가 대처승이에요. 그러니까 대처승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 어떻게 중이 여자를 사랑 안 해요? 빨래하는 여자야 빨래하고 밥해주는 여자. 그 처의 존재는 그거야. 꼭 처들이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벌어져요. 처는 처거든. 첩이 사랑을 받아요. 항상 선택하라고 그러죠. 첩이 좋아요? 처가 좋아요? 첩은 사랑은 받되 모든 사회적 권리는 받지 못해요. 첩은. 처는 모든 권리를 가져요. 곡간서부터. 모조리다. 처가 좋아요? 첩이 좋아요? 네? 또 그것도 사랑받는 처? 권리를 가진 척? 그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었어요. 머리 깎기 전에 한용우는 할 거 다 한 거죠. 물론 그 여자도 처예요. 그냥 새끼 낳는 존재예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생활하는. 가족 생활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생활, 가족 생활은 사회 생활이거든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사이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고요. 약간 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망가지는 걸 볼 거예요. 사회관계에 찌들어져서. 어쨌든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처는 있었어요. 근데 사랑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한용운이. 그 대처승이니까 또 도와주는 연하 아가씨라고 그 연하라는 그 보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를 두고 있으면 수행하기가 편하다고 참선하기도. 그래서 처를 둔 거예요. 뭐 보살이 또 막 들이대고 이러는 거죠. 자기가 빨래 해주겠다고. 뭐 아무나 뭐 보살이 뭐 아무나 그러나요? 뭐 연정을 좀 품으니 이제 그 짓도 하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한용운이 말이죠. 연하가 여자로 보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이거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면요. 빨래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빨래 하시죠? 처니까. 사랑은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 옛날에 한번 신혼 시절을 더듬어 보세요. 빨래 남편이 와서 하지 않았던가요? 그땐 사랑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빨래를 하면 당연한 거고요. 안 하면 욕한다?
이럴 때 이제 대처승의 그 처가 되는 거죠. 근데 한용운이 사랑에 딱 빠지는 거예요. 중인데 사랑에 빠지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첫 감정이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 저 설악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등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중간에 공룡능선이 있는데요. 한 1300m 마등령을 넘어야 백담사 오세암으로 넘어가요. 신흥사에서. 그러니까 신흥사는 속쪽에 있고요. 그 백두대간을 딱 넘으면은 오세암이란 그게 있거든요. 바로 튀잖아요. 깜짝 놀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이에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서. 불편해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엔 편하게 빨래해주고 밥 해주면 먹었는데, 이제는 내가 밥 해야 돼요. 귀찮아 죽겠어. 심지어 2인분을 해야 돼요. 얘 연하도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그 사랑에 놀래서. 오세암, 그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등산하면은 마등령까지 올라가는데, 뭐 지금 뭐 장비 갖추고 하더라도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한 서너 시간. 한 7, 8시간 넘어왔어. 오세암에 이제 있었어요. 오세암 들어온 거야. 헐떡헐떡하네. 이건 뭐지? 이건 무슨 감정이지? 이건 무슨 감정이지? 이런 거죠. 연하가 넘어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오세암 옛날에 호랑이들이 있고 막 그랬던데, 근데 한용이 하하 이러고 있는데 연하가 넘어와가지고 바깥쪽에서 이런 거죠. 스님. 해맑은 목소리로 공포죠. 미저리예요, 미저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마등령을 넘어서 신흥사에서 오세암까지 온 여자는 못 돌보는 여자예요. 그것도 고무신 신고 넘어온 여자는. 장비 있어야 돼요. 등산화 좋아야 되고요. 접지력 괜찮아야 돼. 지금도 거기 올라가는 길은 막 새 난간 잡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도망 다녀요. 오세암, 백담사, 오세암, 백담사. 또 도망간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받아들여요. 사랑을. 님은 같습니다. 님의 침묵을 보면요. 그 님이 연한데요. 연한데 이거를 아시려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사셔가지고 뒤에서 두 번째 시를 보세요. 어떤 여자가 스님! 뭐가 바쁘다고 청소도 안 해요. 바쁜 척 하지 마세요. 라는 캐릭터가 나와. 조국도 아니에요, 걔는. 뭐 전형적인 거 뭔지 알죠? 바쁜 척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여자가 나와. 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나와요. 고님이 연하거든요. 님은 같습니다가 별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오세암이랑 그 안쪽에 백담사 쪽은 굉장히 깊었어요. 전두환이 들어가면서 이 새끼가 다 짓뭉개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뚫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백담사 들어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장은 인제로 간다고. 겨울에 딱 이제 연하가 나가죠.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다시 못 들어온다고. 그 느낌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님은 같습니다. 이거 그 시 읽어보세요. 그 눈사이인데 어떤 여자가 가고 있는. 어쨌든 그건데요. 그 님의 침묵 이후 사랑에 빠진 사람들 있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끝에 이른 시가 그 여름의 끝이에요. 이성복.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은 님이라고 안 하고 당신이라고 그래요. 여성적 문투랑 똑같아. 왜냐하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여성적으로 변해요. 남자가 사랑이 식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너무 섬세하게 됐다가 훅 변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성복 시인의 그 이름의 끝인데, 이 양반이 또 사랑에 대해서 통찰한 게 프루스트와 지드에서의 사랑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데 이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과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관련된 책이거든요. 이성복 시인이 어쨌든 좀 자리 좀 한번 잡아보려고 논문식으로 쓴 책이에요.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이 뭐 판매 지수는 별로 안 되는데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서 그나마 좀 나가요, 이 책이.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과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좁은 문에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의 책이니까 거기에 나와요. 읽어보면 사랑하는 여인들의 매혹은 거리에 의해 존재하며, 거리예요, 거리. 그 거리는 그녀들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침내 소나기에 넣었을 때의 차이와 다른 것은 아니다. 요 거리 중요하다. 요 거리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사창가 여인들이 극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그녀들이 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주 쉽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면 잘 수 있으니까. 차이, 거리는 너무나 협소해. 참 매력적이다와 내가 얻을 때까지의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사창가 여인들은. 이 거리라는 느낌도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의 느낌이기도 하죠. 얻기 힘들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즉 그녀들은 우리가 어렵게 얻고자 하는 것을 미리 내줘 버리는 것이다. 이에 반해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여인들은 그녀들을 알고 접근하고 정복할 때마다 모습과 크기와 윤곽을 달리하게 된다. 변해야 돼요. 변덕은요, 사랑받는 사람의 덕목이에요.